주클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 하창봉입니다. 오늘 8월 5일이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밤늦게 오늘 장중을 보신 분들은 말이 안 나왔고, 또 혹시나 휴가를 가셔가지고 장을 보지 못했거나 일 때문에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그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아쉽죠. 네,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근데 이제 그 시장이라는 게 보게 되면 화면처럼 여기 보면 뭐 일본 증시가 하루 만에 12% 이상 빠지고, 이제 급락 이유를 찾는데 되게 말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은 그런 게 있어요. 하락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악재가 되는 거고, 그 악재가 이제 해소되는 과정에서 또 증시는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죠. 그럼 항상 시장은 원래 예고된 악재의 노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는 됩니다. 뭐 미국의 고용 시장이 나쁘다, 아니면은 엔비디아 등 이제 테크주 쏠림이었으니까 약간 실적 관점에서 좀 쏠림에 대한 이제 버블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캐리 자금. 어떻게 보게 되면 과거 최근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일본 통화 엔화의 흐름하고 미국 나스닥 기술적 흐름이 좀 비슷했으니까, 뭐 아까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엔화 흐름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142엔까지 떨어졌죠. 이거 같이 잠깐 볼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보냐 하면 160엔까지 올라갔던 일본 돈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유동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엔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불과 뭐 맨날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뭐 연초에 작년 연말에 대략 130엔 있다가 160엔 갔다가 지금은 여기 화면은 149엔인데 지금 이게 실시간 반응이 142엔이니까 뭐 엔 가치가 청산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아까 본 대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이게 달러 가치인데 DXY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달러의 돈이 약해지는 거니까, 한편으로 이거는 유동성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고, 엔화가 강세로 간 데 대한 상대적 반응.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갔다는 말은 달러가 하나의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뭐 약간 단순하게 볼 때 금값, 이게 안전자산으로 주식이 몰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거는 금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위험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말해서 이건 글로벌 모든 투자 상품에 대해서 셀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뭐 이유는 됐고가 말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건 과정이고, 뭐 중동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중동 이렇게 진압적 리스크가 큽니다만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오일을 보면 되죠. 딴 거 필요 없어요. 뭐 아무리 중동에서 외신 보도가 많이 나와도 실제적으로 기름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압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크루드 오일의 차트인데,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뭐 공격을 하네 싸우네 하네 합니다만은 국제 유가의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아까 봤던 4번 이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유가 올라가야지, 안 내려가지. 그 다음에 FMC 실망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 일슈가 있을 수 있는데, 2번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1번 같은 경우는 BOJ에서 약간의 이제 너무 심했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엔화가 좀 진정이 됩니다. 이건 말 한마디로 진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흡수에 대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고, 또 3번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말을 가지고 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BOJ 통화정책의 긴축 이슈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을 시장에서 릴리스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실판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지표가 나빠가지고 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요. 이렇게 뭐 솔직히 이 데이터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장이 박살났는데 뭐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적어두는 거고, 이것도 후행 지표잖아요. 변동성 지표가 40, 50을 넘어갔어요. 코로나 수준만큼.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한 가지 달라지는 데이터는 딱 요거 하나 있긴 있어요. 과거 쉽게적으로 이런 식으로 8% 이상 내려갔을 때
오늘 8월 5일입니다. 8% 코스닥이 코스피가 8% 코스닥도 뭐 11% 찍고 했었는데 과거 이제 이슈 중요한 거는 과거 사유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거 분석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올렸냐고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마이너스 한 달 내 20%, 일주일 내에 17%, 하루 만에 6, 8% 움직였을 때 어떠한 변수, 9.11 테러가 있었던, 금융위기가 있었던, 뭐 북한 리스크가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다음 날은 좀 올랐고 일주일 내에 올랐고, 근데 다음 날은 좀 어폐가 있는 거고,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이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했더라. 이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볼 필요는 없어요. 반등을 했더라. 그게 이제 데이터면 실제로 시장도 오늘이 저점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시간의 문제에서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잖아요. 한 달 내 15%, 일주일 내 11%, 하루 만에 8%니까. 근데 이건 하루 만에 8%이지 요 데이터로 놓고 보게 되면 원 위크니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무짝 있는 거죠. 이 데이터는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내일 다음 거래일에 무조건 5%, 4%, 5.6% 오른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변동성 나오는 이후에 아직까지 요 일주일하고 한 달은 집계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한 달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정말 중요하게 해석하는데 그냥 무조건 내일부터 5%, 4%, 6% 오릅니다. 한 달 있다 9%, 20% 오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요 정도 일간 기준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최소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조금은 올라 있더라. 그 관점이 되는 거고 물론 이 기준치겠죠.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건 시장에서 요 위클리 데이터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월간 데이터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무슨 소용이란 단어는 이제 요 해석 데이터를 잘 해석을 해야 된다죠. 우리는 이 표 하나만을 가지고 또 너무 막연하게 희망회로를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표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내 잔고는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 거예요. 중간적으로 지수가 5% 10% 움직이면서 만원짜리 주가가 그나마 1,000원 빠졌으면 괜찮은데 뭐 당장 다음날 11% 이틀 정도면 본전에 가니까 근데 20% 30%가 빠져버렸다면 오늘 뭐 대부분이 10% 15% 했으니까 종목들이 일주일 만에 거의 이 두가 구간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만원짜리가 8,000원이 가면 본전 가는데 25%가 올라야 되고 만원짜리가 7,000원이 가면 30% 빠졌지만은 내가 본전 가려면 42%가 올라야 되는 거죠. 그럼 30% 넘어가고 나면 사실 현실적으로 50% 이상이 올라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렸을 때 급락 이유는 됐고 어떻게 계좌를 살릴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현실적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뭐 연준이 기습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인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비효제에서 좀 바꿔준다든지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됐다면 서비스 지표가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연준의 공격적인 좀 기습적인 금리 인하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아까 봤던 요 이런 이슈들이 있죠. 이런 거는 금방 되돌림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환율 아까 봤던 환율 쪽인데 달러화도 어느 정도 102까지 아주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보면 102 있잖아요.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좀 되돌림이 나오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추세적으로는 내려가겠죠. 예, 추세적으로는 뭐 140에 밑으로 내려가 있지만은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5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의 뭐 일주일만 다다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한 20% 정도 내려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뭐 그게 꼭 25% 오른다를 떠나가지고 시장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아까 데이터를 보면 한 달 정도면 일정 부분은 반영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전 종목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잔고 관점에서 20%에서 30% 이하짜리는 일단은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려 볼만 하다고 전 전략을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는 사실은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는 대부분이 그 종목이 내 손익 단가가 20% 이상 들어와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좋을 때 들어가는 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은 1차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시장 오래 겪어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1차 반등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아까 봤다시피
10%가 빠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20% 30% 빠지면 쉽게 말해서 만 원짜리가 8,000원까지 떨어지면 그게 단방에 9,000원까지는 안 가죠. 잘해 8,800원, 8,500원. 근데 만 원짜리가 7,000원까지 떨어지면 진짜 많이 가야 8,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봤자 수익률은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너무 이론적이고 식상한 내용입니다만은 급락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일단은 손실률이 제일 깊은 거부터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제일 깊은 거, 그 다음에 비중도 제일 낮은 거, 뭐 자동적으로 비중이 낮아져 버려요. 처음에 만 원짜리를 세팅할 때는 10%를 샀다면 1,000만 원인데 그게 600까지 만약에 내려가 버리면 자동적으로 손실률도 40%입니다만은 비중도 6%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어렵지만은 일단은 첫 번째 리밸런싱은 지상은 저도 오래 겪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지만은 V자 반등이 단방에 나오진 않아요. 한 번 정도는 나옵니다. 그 최소한 이번 주는 또 옵션 만기도 있기 때문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때 방심하지 말고 어느 정도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그냥 앞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지나치게 개별주다.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장은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커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종목을 말하는데 코스닥 150 종목은 뭐 프로그램 영향 많이 크진 않고 코스피 한 50 있겠는 종목 같은 게 그 다음에 원래 주도주에 했던 애들은 빨리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애들은 많이 못 올라와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과정에 일정 부분의 현금이 있다면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라면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투자 상품이 많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장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면은 일단 시장이 베팅하는 법도 없잖아. 있긴 있어요. 지수 레버리지. 근데 이건 2배짜리인데 생각보다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것보다는 국내 지수 2배짜리는 종목이 더 빨라요. 예,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빠지게 되면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이나 12630 같은 경우는 조금 2% 변동이니까 수익은 나는데 종목보다는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25670 인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조금 변동성이 크긴 큰데 이거는 이제 사실 주식을 내가 현실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베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수가 여기서 아무리 고점을 찍었다고 해도 내가 볼 땐 여러분이 판단하겠지만 제가 볼 땐 이 데이터만 먹고 보면 지금부터는 같이 던지는 건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올랐다 조금 떨리고 있고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그 과정에서는 25670 이런 걸 조금 하신 것도 괜찮은데 주식이 생각해보세요.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 전체 자산의 190%가 주식인데 전체 자산의 90%가 30%가 털렸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1억짜리 기준으로 9천만 원을 사놨는데 2,700만 원 손실이 났고 1,000만 원을 가져가지고 여기서 10%를 먹기도 생각보다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1,000만 원 가지고 10%면 100만 원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뭐 현금 하나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는 방향성 싸움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일정 부분 해외 시장에서 3배짜리를 조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참 좀 하십시오. 굳이 우리가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내가 생각한 가격대에 왔기 때문에 95달러에 매수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내가 잔고가 괜찮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 변동성에 만약에 나스닥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한 배짜리보다는 금액을 조금 낮게 하더라도 2배짜리 나스닥 지수에 일정 부분 투자를 한다든지 이것도 왜냐하면 변동성이 꽤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런 게 엉망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으로 잘못 사면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려온 이유 자체가 아까 엔비디아라면 많은 분들이 이 엔비디아 주식을 볼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주식보다 의외로 다른 쪽에서 선방할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미국 쪽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이 나스닥 ETF 같은 경우를 2배짜리 정도를 레버리지를 2배짜리니까 레버리지를 반으로 낮추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QLD의 변동성이 2배짜리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의 2배짜리라면 2배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사는 투자가라면 500만 원보다 조금만 높게 사면 돼요. 한 600만 원 정도. 그럼 내가 방향성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빨라지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큰 관점에서 이게 조금 늦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국채 금리가 내리고 미국이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기습 금리라도. 그러면 좀 무겁다 할 수 있지만 안전 투자가라면 미국의 국채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 99달러 정도 하는데,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긴축 이후에 175달러 하던 게 75달러까지 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장의 모든 변동성을 감안할 때 장이 반등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이것도 금리 인하, 요거 엔화는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오냐 하면 내용이 좀 깊어지는구나. 채권 금리가 결과적으로는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하지만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그 내가 미국 채권을 사두는 거는 내가 잃어버린 수익률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대신 금액적으로 많이 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고 변동성에 매매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저는 그리 생각을 해요. 96달러짜리, 저는 사실 90달러 이하 엔비디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뭐 매체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생각보다 내가 이미 이제 포지션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좀 어려우면,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는 변동성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보면 SOXX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가 꽤 변동성이 커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만 더 변동성이 큰 게 뭐니, 위쪽으로 올라갈까 그러면 SOXL 롱을 사면 돼요. 대신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되게 낮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참 내가 말하기 미안. 내 영상 찍기 전에 사실은 아까 22달러에 샀는데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가끔 생각나는데, 주식 관점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일단은 이때도 마찬가지 한쪽만 패는 게 나아요. 올라갈 것 같을 때 콜을 사고, 또 올라왔다 싶을 때 만약에 SOXS가 있는데, 이건 내려갈 때 베팅하는 거거든요. 내려갈 때. 근데 이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고 방향성 게임은 하나만 해야 돼요. 잘 이해되셨죠? 하나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이제 시가면서 추세가 지금 하네 해줬잖아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매매에 올라가는 거고, 아까 같은 경우는 영매매예요. 영매매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하나만 해요. 대신 3배짜리니까 이게 똑같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영상 길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1000만원짜리가 1배짜리면 아까 QLD가 2배짜리죠. 그럼 얘는 300만원 330을 사야 되는데 330을 사면 게임이 안 돼요. 이 상품을 사는 매력이 떨어지니까 최소한 400만원 정도를 사야 돼요. 그러면 지수가 움직일 때 나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뭐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은, 급락 이유를 찾는 이유는 대꾸는 아니고 급락 이유성에는 반등할 수 있는 트리가 있는데, 지금 시장 관점에서는 지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대신 제가 조금 전에 지표는 서비스 지표가 메인이기 때문에 서비스 지표가 좋아지면 좋은 거고, 어쨌든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그게 호재가 되든 아니든 간에 금리 인하의 속도를 부추길 수가 있는 직간접적인 트리거는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시가 금리를 어쩔 수 없이 인하는, 그래도 과거 보면 미국도 그래. 금리가 좋아서 인하한 적 없는 것 같아. 그 과정에서의 어떤 발작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 6월 8월 달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장세가 약간의 내 계좌를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리고 하겠지만은 조금만 집중을 한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지만은 차근차근 한번 저의 메시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